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많이 하고 또 여기저기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공직에 있을 때는 그 높은 사람들 만나도 되게 긴장을 하지 않고 할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이 마주하면은 긴장이 되는 그 분들이 그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둘 다 사자로 끝나는데 한 분은 의사 선생님들이고 또 다른 한 분들은 목사님들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두 분 다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이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을 아주 자주 다니셨었는데 그때마다 가면은 그 담당하시는 의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레지던트 인턴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지 말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루는 생명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생명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생명의 그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또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들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항상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제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여기 지금 한 1000분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이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집에 가면은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8월 22일은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이 되고요. 같이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국제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그 주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세계화가 돼가지고, 여러 이 국제적인 사건들이 항상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여러분들께서 접하시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와가지고 활약을 하고 그런, 세계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고,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외국에 한 번씩 나가면 온 가족이 환송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모이는 것이 이제 다반사였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옆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많이 드나듭니다. 저희 학교에도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강의도 영어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의 국력이 더군다나 11위까지 왔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 사는 그 국민들로서 이 국제정치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줄거리를 한번 잡아볼 수가 없을까 하는데 좀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줄거리를 잡되 그것이 갖는 어떤 영적인 의미랄까 이런 거는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신부님이죠. 이분은 책을 많이 써가지고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된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카나다의 어느 정신지체 형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신지체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교직을 떠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글 중에 어떤 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헨리 나우엔과 함께하는 아침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제자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읽다 보니까 이런 귀절이 나왔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거나 친구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민족이 기아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축하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없다면 삶은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의 취지는 하나님은 이 영원 불멸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계시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2007년 전에 이 세상에 구체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을 당한 그런 이 선교사 또는 이 하늘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을 당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2008년 8월 22일 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은 분들께서 복음을 그 상황에서 전하시려면은 무슨 일이 그 특정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지 않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취지가 밑바닥에 배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뇌를 이 자기의 고뇌로서 이렇게 체험해서 알고 익히고 또 그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일종의 이 세상에 파송된 순례자적인 자세이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어떤 그런 애정과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평소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계명을 전한다고 그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어떤 세상에서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당신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요라고 배척을 하거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몸담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상황, 전반적인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존경하시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일제하에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고통에 동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이 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 나는 그건 관심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관심이 있어. 라고 아마 이 얘기를 하셨더라면은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밭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헨리 나우엔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세계화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세상 만사가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또
이 국제 정치를, 국제 정세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규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얘기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그 지혜라고 해서 그 wise라는 표현을 썼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그 shrewd라고 shrewd라고 하는 그 shrewd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약삭 빠르다라는 기민하게 눈치를 잘 보고 잘 빠져나간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 shrew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뜻의 영리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우처럼 그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그 강한 그 메시지를 담으셨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슈루드해야 될, 굉장히 그 기민하고 영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이 맞아떨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나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 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되는 선교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한국인 출신 이 기자를 만났는데, 사실은 한국이 한국 사람이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세계 제1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이 1위인데 미국 내에 한인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때문에 미국이 1위랍니다. 그 기자의 표현을 빌려면.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보낸 그 선교사들하고 플러스를 하면은 단연 한국 사람들이 1위다라고 그 기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 한국에 강한 열정을 품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그 믿음도 부족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아주 참 유일하게 독특한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그런 선교 한국의 꿈을 정말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은 한국 남북한 이렇게 보면 토끼처럼 생겼습니다. 토끼가 얼마나 양순하고 순결합니까? 근데 주변에는 강한 그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 러시아, 중국, 아주 대국들이 아주 짱짱하게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포위되어 있다시피 한 나라가 이 한반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순하고 순결한 토끼가 주변의 어떤 그런 곰과 이리 같은 아주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생존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독특한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은 굉장히 슈루드해져야 된다.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이 얼마나 험하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야만 되는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로거리를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다가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부딪혔는데 마침 운이 나쁘게도 건장한 아주 힘을 잘 쓰게 생긴 깡패 같은 그런 젊은 청년이 눈을 부라리더니만 그 주먹으로 한 방 쳐가지고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달려오고 그 친 사람을 아마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경위를 물은 다음에 재판을 해서 당신은 법을 이겼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 격리를 시킵니다.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그런데 국제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강압적으로 못된 짓을 해도 그것을 막아줄 만한 권위를 가진 그런 경찰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진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서는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서 그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국제 정치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905년에 일본 사람들이 무력으로 한국을 이 외교권을 갖다가 박탈을 하는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5년 후에는 한국을 완전히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어느 한 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건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나서가지고 한국을 보호해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1930년대에 일본이 만주를 불법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세계 국가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이 불법 침략을 하는 나라는 응징을 하자 해가지고는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나쁜 나라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나라도 일본을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연맹은 완전히 수수방관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탈리가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국제연맹은 수수방관하고 어느 한 나라도 거기에 무력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막아주지를 못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연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분쟁을 조정을 하고 평화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반세기 동안을 보면은 소련하고 미국하고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인데요. 이 상임이사국 국가들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노 하면은 절대로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스 하면은 소련이 노를 하고 소련이 예스를 하면은 미국이 노를 하고 해가지고 유엔이라는 것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화 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게 지난 한 50년 동안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제정치라는 거는 이 중앙정부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나라, 법을 어긴 나라를 갖다가 처벌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국제 여론의 압력이 있고 또 침략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걸린 나라가 강압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막아주고 또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이 법을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국제정치의 세계는 굉장히 험하다. 이거는 이리들의 세계나 마찬가지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물어뜯는 그런 사회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도 어떤 도덕이라는 게 있고 규범이라는 게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런 정도나 효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나라들이 자기 스스로의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경제가 커진 다음에는 이 군비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 비행기, 전투기를 갖다가 도입을 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하고 막 그렇게 갖은 노력을 하면서 경쟁을 하죠. 그런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함께 경쟁을 하면서 서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만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국제정치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판도가 변화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에 있던 힘이 몰락을 하고 다른 나라로 힘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처럼 힘이 작은 나라는 어떤 외교를 해야만 살아나는 것인지 이거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국제정치라는 게 참 재밌어가지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열흘을 못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 개인 차원에서의 권력이 그렇다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그 권력의 변화라는 것이 참 비슷합니다. 다만 시간이 10년, 열흘 그 정도가 아니고 좀 깁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권력을 힘을 잡고 힘을 쓰는 그 기간이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전에는 예를 들자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권력이 쇠퇴하고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아주 작은 나라죠. 화란이라고 그러죠. 그 작은 나라에 힘이 넘어갔습니다. 화란이라는 나라는 이 해상무역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갖다 모았습니다. 경제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힘의 중심이 프랑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도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권력이라는 것도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의 힘이 어떻게 성하고 있는지 쇠하고 있는지 이거를 예의주시를 하면서 어떻게 외교를 해야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성경에서 나오는 저는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국제정치의 그 판도의 변화, 힘의 변화를 잘못 읽고 잘못 대응을 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은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 이조 시대 때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해군은 굉장히 그 현명한 그 외교 정책을 구사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이 명나라가 있었는데 명을 우리는 숭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가 이 문화적으로도 이 그 동양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힘도 셌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는 우리를 갖다가 막아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명을 숭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간주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명 대신 이 후금이라는 세력이 만주 이쪽 지역에서 서서히 융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의 힘은 서서히 떨어지기, 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광해군 임금은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외교를 했느냐? 명나라가 이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니 조선에서 군대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그거를 시간을 많이 끌고 마지못해 가지고 시간을 끈 다음에 보낼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보내는 장수한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말고
보아하니까 이 후금이 이길 것 같은데 적당히 싸우고 항복을 해가지고 그 병졸들의 목숨을 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가가지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병졸들의 많은 목숨을 구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 일종의 실리외교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실 국제정치의 변화를 꿰뚫어 보면서 의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현실 힘의 그 세계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조 반정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엄청나게 이 광해군의 그 외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의리를 모르는 야만 외교를 펼쳤다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명을 숭상을 하는 그런 그 외교를 숙명 외교를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뭐였느냐? 이 청나라로부터 이제 후금의 뒤를 이는 청나라로부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호란을 맞게 되죠.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그 호란입니다. 두 번의 전쟁 덕택에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고 고통받고 왕은 세 번씩이나 그 청태종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이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됩니다. 뭐 그 수준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후로 완전히 국력이 쇠하고 엄청나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외교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지금부터 1세기 전에 구한말입니다. 구한말에 사실 그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대응을 했었더라면은 지금의 분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19세기 후반에 서양 세력들이 엄청나게 힘을 가진 서양 세력들이 물밀듯이 동양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청나라를 갖다가 물리쳐가지고 그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 일본의 좀 그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벌써 감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일이냐, 친노냐, 뭐 친청이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 국민과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힘을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하다가는 결국은 일본한테 먹혀서 36년간 지배를 받았었고 일본 지배를 벗어나는데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쳐가지고 해방이 됐으면은 우리가 분단이 안 돼도 됐을 텐데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소련 연합군에 의해서 한반도가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축출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우리가 이 조선 사람들을 독립은 시켜주겠지만 당분간은 38선으로 나눠서 38선 북쪽은 소련 당신네가 무장해제를 시키고 이 38선 이남은 미국 쪽에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켜가지고 점령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 바로 분단의 시작입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인가요? 62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 전쟁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나마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그 남쪽에서는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해서 경제가 세계 11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어느 민주국가 못지않은 민주주의를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민주주의보다도 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민주주의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NGO 이 그룹들을 봐도 그렇고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게다가 인터넷까지 발달을 해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깨끗한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그렇게 먹고 살 만큼 됐는데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제가 그 개성을 가봤는데 차를 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성 시내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우중충하고
아주 그 창문이라는 창문은 다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무슨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닫혀져 있고요. 사람들은 대낮인데도 길거리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옹기종기 둘러앉아가지고 이 얘기들 하고 있고,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키는 우리보다도 한 15cm, 20cm는 작은 것 같고, 게다가 오랫동안 잘 못 먹다 보니까 이 얼굴, 이 골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종자까지 바뀌어지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근에 홍수가 나가지고 또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이 시신이 저쪽 남한강인가요? 그쪽으로 떠내려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먹고 살게끔 됐지만은 북쪽 동포들 생각을 할 때마다 밥 한 숟가락이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어려움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나? 저는 19세기 말에 이조 말 때 우리 선조들이 대응을 제대로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육방송 TV를 보시는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CCTV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KBS 비슷한 그런 방송국인데, 거기서 만든 비디오 중에서 대국 굴기라고 하는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의 역사를 좌우했던 9개 강대국들의 이 권력의 흥망성쇠를 갖다가 기록을 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이 다큐멘터리를 이 중앙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중국에.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국제정치에서 이제 중국이 큰 소리를 하게 돼 있는데, 대국이 돼야 되는데, 대국이 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일종의 교육을 시킨 셈입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면은 일본 편에 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선조 조상들이 잘못 대응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쯤인데, 1853년인가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 검은 군함 4척을 몰고 동경만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문호를 개방을 하라고 대포를 쏘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엄청난 위협을 느낀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서양 세력들이 저렇게 협박을 하고 오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해가지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결국은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 1876년인가요? 이 명치유신을 일으킵니다. 명치유신이라는 거는 이 막부시대를 끝내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치 단결하자는 어떤 일종의 정치 변혁입니다. 명치유신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이 국력을 키우는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국력을 키우는데 매진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서양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명치유신이 끝나고 나서 1868년 끝나고 나서 71년쯤에 한 100명 정도의 정치 지도자 한 50명하고 사회 경제 이쪽 지도자 한 50명하고 100명을 갖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세계 유람을 보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유럽의 이 잘 사는 나라들 강대국들을 1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거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육성을 하고 공장 기계를 도입을 해서 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비디오를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장 기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 기계가 아주 시끄럽게 돌아가니까 일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돌았느냐 하면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혼을 뺏긴다. 공장 기계가 혼을 뺏어간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은 그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젊은 딸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2달, 석 달, 몇 달을 일을 해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고서 아, 공장에서 일을 해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공장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서 경제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지만은 세상을 읽는 것도 달랐고 대응을 하는 방식도 달랐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른 시간에 서양 문물을 빨리 소화해서 익히고 그대로 자기네들이 배운 대로 우리 한반도에 써먹죠. 그래서 강제로 이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강탈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미국과 소련의 그 연합 세력 앞에서 참패를 당하는 이 일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국제 정치의 변화 상황을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실질적인 사례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외교의 효과는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한 세대 후에 두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선택한 그 외교는 10년, 20년, 30년 또 두 세대, 세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아마 우리를 보고서 지금 이 시점에 사는 우리를 보고서 우리 조상들은 그때 아주 잘했어 아니면은 아주 못했어 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외교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민족이요. 과거에 강대국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가슴속에 한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어떻게 좋게 얘기를 하면 애국심이 들끓고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이 항상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때로는 숨길 때는 숨기고 냉철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감정대로 이렇게 그 분출을 해버리거나 그 감정에 좌우돼 가지고 외교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국력이 지금 50년 전에 국민소득 80불, 100불 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위상입니다.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지금 18,000불, 20,000불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러고 세계의 경제 규모로 11위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나 마찬가지야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는 새우, 주변국들은 고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학술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갑니다. 국제에도 참석을 많이 하고. 한 번은 가는데 거기서 한국 대표로 오신 분이 국제정치 얘기를 하다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얘기를 하다가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저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대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당신네 나라가 어떻게 새우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돌고래는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고래는 됐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새우라고 하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돌고래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죠. 고래만큼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영리하기 때문에 그 대양에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동물이 돌고래입니다. 스스로의 국력은 세계 11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그 일종의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잡혀가지고 새우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민족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국력이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만큼 100% 아니면 그 이상 뭘 이뤄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해가지고 국력 11위에 걸맞는 정도의 아이디어와 외교 역량과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고민을 하고 협상장에서 상대방과 논리로 따지고 들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니까 뛰어봤자 벼룩이야 뭘 하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뭘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맡기고 1세기 전에 먹혔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이 좌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일을 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때 마음 자세를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될 것이냐. 돌고래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자주입니다. 자주. 이 스스로 선다라는 그 자주인데 저는 이 자주라는 말 좋습니다만은 그 말을 사용할 때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자주라는 건 뭐냐? 미국, 강대국이야. 미국하고의 관계에는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은 거야. 그게 우리의 자주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적인 의미의 자주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새우의식에서 비롯된 자주라고 봅니다. 돌고래 의식에서 비롯된 자주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고 큰 나라지만 우리하고 비교해봐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돌고래의 그 입장에서 본 자주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한 사례가 있느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하는 그 라이스 장관하고 그 사람의 보좌관인 젤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부시 시니어 정부 때, 그러니까 지금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정부 때 이 백악관 NSC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 통일되는 과정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실제로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그때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노선을 갖다가 외치고 나섰거든요. 소련에서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또 그 부인 라이자 그 여사도 아주 세련되고 멋있잖아요. 어쨌든 이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 언론에서 뭐라고들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서독의 콜 총리는 친서방 정책을 버리고 친소련 정책으로 지금 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인데 이 콜 총리가 이 부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는 다 맞지 않는 얘기다. 서독은 계속해서 친서방 정책을 고수를 할 것이고 미국과의 정책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튿날인가 부시 대통령이 뉴욕타임즈 기자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는 독일 통일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본다. 그리고 독일 통일을 지지한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돼도 유럽의 평화나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주변국들은 항상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힘이 커지기만 하면은 아주 골치 아픈 그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1870년에 이 독일이 통일됐었을 때 프랑스하고 전쟁이 터졌었죠.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힘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적을 해나가더니만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영국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1차 대전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아예 독일을 힘을 못 쓰게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를 했고 군대도 거의 해산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이 패착수였습니다. 독일 경제가 엄청난 배상금 때문에 살아나지를 못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는 민심이 흉흉해지고 히틀러와 같은 선동가에게 국민들이 정권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으로 또 이제 치닫게 되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걸 다시 갈라놨습니다. 독일을. 그래서 동서독으로 갈라놨는데 이 동서독이 통일이 된다고 하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주변국들은 전부 다 걱정입니다. 그 대처수당은 내놓고 반대를 했었었고요. 이태리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네들끼리 하는 농담이 뭐냐면 우리는 독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농담을 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독일이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 미리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자기네들은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감히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대놓고 반대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 나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라는 게 미국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독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 그런 외교였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좋은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을 해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감정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외교가 아니고 계산을 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 국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질 거 다 따지고 해서 이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 컴퓨터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외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강대국들에 대한 여러 가지 때로는 증오심도 있고 그런 거는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원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굉장히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한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독일 통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죠. 12년 지났습니까?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독일 총리가 슈레더였는데 슈레더는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당신네들 정책 잘못됐다. 우리는 이 군대 한 명도 못 보내겠다. 이렇게 나섰고 해가지고 독일 안에서 아주 국내적인 인기를 갖다가 끌었습니다. 근데 독일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할 소리 그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네들 독일 통일됐을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독일 물려내 다시 갈라놓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국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정치에서도 타이밍의 예술이 바로 국제 정치입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을 바라볼 때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고로 진취적인 자세로, 도전적인 자세로 그렇게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1,1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하도 야단이게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1,100만 명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까 하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영화를 보고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영화의 제작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는 다른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도 없고 순수한 이게 가족사랑, 이것이 주제입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은 첫 장면이 뭘로 시작을 하느냐면은 키 큰 미군 장교, 미군 장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카츄샤 사병 한국군 병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어디서 대화를 하느냐면은 그 미군 기지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갖다가 한강으로 흘러 보내느냐 마느냐 거기에서 이 실내인가 약간 벌어지는데 명령을 하니까 투덜거리면서 그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나가가지고 거기서 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괴물이 종횡무진으로 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석을 부려도 국가 공권력이라는 건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왕좌왕할 뿐이지. 국가의 권위라는 것은 전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는. 결국 무고한 이 시민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 가난한 가족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의 노숙자가 협력을 해가지고 휘발유 통을 들고 괴물에다가 끼얹은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면서 끝납니다. 문제가.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 스토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코드가 1980년대 종속이론의 코드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종속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힘을 써봤자 경제적으로 못 사는 후진국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들하고 아무리 무역을 하고 투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해봤자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종속이 돼가지고 저발전, 질곡, 왜곡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관계를 끊고 자립해야 된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체, 스스로 알아서 자립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종속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종속이 되면은 괴물이 나타나는데 그 괴물은 뭘 상징을 하느냐. 이 종속된 제3세계 후진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착취, 정치적인 왜곡, 문화적인 왜곡, 이런 것들을 다 상징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는 누가 해결하는 거냐? 결국 무산 계급이 해결하는 겁니다. 딱 들어맞잖아요. 노숙자가 휘발유 끼얹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하니까. 확실한 무산 계급이죠. 이게 논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한 것은 외국에 제가 몇십 년 전에 유학을 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벌써 그때의 국제경제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는 성공 케이스 1번으로 딱 나오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 80년대부터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경제의 가장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킨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더 진전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11위까지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칠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는 성공 케이스고 성공 사례인데
어떻게 이런 그 스스로 피해를 당한다라는 식의 종속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운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 상징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유행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돌고래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새우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새우의식을 가질 때가 아니고 돌고래 의식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외교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11위의 국력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조차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전혀 희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그럼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지금 세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주제가 반복이 될 겁니다. 그거는 미중 관계가 서로 잘 지내는 관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서로 부딪히는 관계가 될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힘쓰는 강대국하고 새로 이렇게 힘이 커가는 강대국하고는 항상 이렇게 부딪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앞으로 그런 갈등 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화로운 관계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갈등의 측면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조화의 측면으로 더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상당히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에 그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 젤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네들은 책임 있는 이해 당사국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미국과 같이 어깨를 하는 그 책임 있는 이 당사국으로서의 권한을 줄 테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줄 테니까 책임도 같이 져달라.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그 아주 선의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미국과 친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지탱하기 힘듭니다. 엄청난 양의 이 수출을 미국으로 하고 있고 또 엄청난 양의 자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여오고 있고 기술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잘못 틀어져 가지고 이런 자본, 기술, 상품 시장 이런 거에서 지장을 받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13억 인구를 먹어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글부글 민심이 끓어오르게 되고 정치를 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힘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화평굴기다 해가지고 평화롭게 성장을 하는 것이다.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강조를 합니다.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미국 이런 나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당분간 그렇게 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야지 뭐냐 말이지 해가지고 한때는 미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가 아니니까 좀 거리를 유지하고 이제부터는 중국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전만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신문 보면은 국회의원 중에서 60%인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동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생각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외교라는 거는 그렇게 골라잡아 외교가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요하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달성을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세력입니다. 우선 핵 문제에 저렇게 걸려져 있죠. 가장 핵심 당사자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핵을 개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자꾸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수교하자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동원을 했어야 될 텐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핵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핵을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당신네하고 관계를 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완전히 이게 서로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는 그런 논리적인 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한반도의 정세가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무리 남북한 간에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일이 돼도 북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실질적인 통일은 안 됩니다. 왜냐? 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남쪽 경제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법은 뭐냐? 유일하게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서양 자본을 엄청나게 들여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장 짓고, 뭐 이 항구 짓고, 뭐 도로 닦고, 이 전력 수송하는 설비 다 고치고 다 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 세금을 지금 수준에 3배로 올려도 안 됩니다. 3배, 4배로 올려도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이 북한을 IMF에 가입을 시켜줘야 되고, IMF에 가입을 하면은 세계은행에 멤버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은행이나 이런 그 기구로부터 기술 지원, 자원 지원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뉴욕 월가의 자본, 동경의 자본, 뭐 런던의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투자가들이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IMF에다가 가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IMF도 일종의 펀드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마냥 주식 숫자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려면 85%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미국 17% 가진 미국이 노 하면은 아무도 IMF에 가입을 못 합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을 지원을 한 나라, 그 다음에 핵을 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입을 못 시켜주겠다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어찌 보면은 한반도 통일의 핵심적인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삶을, 경제적인 삶을 정말로 제대로 살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힘을 빌려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국하고는 관계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또 반세계화를 외치고, 이건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거니까 안 된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그야말로 북한 사람들을, 동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저는 의심이 갑니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앞뒤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당신은 이 중국은 버리자는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라는 거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 이게 외교가 아닙니다. 중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 지금 그 일주일에 800편의 비행기가 뜬다고 합니다. 800편에. 중국과 북한 간에 서로 동맹국인데 일주일에 5편이 뜬답니다. 5편. 800대 5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반도의 리더는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다라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다 두고서 외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외교가 있냐, 뭐 화끈하게 골라 잡든지 그래야지 말이지, 뭐 하는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해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외교를 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런데 당신네들이 무력 행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 즉 통일을 하겠다라고 나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위협을 할 때 거기다 항공모함을 파견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전불사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네는 우리의 맹방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아니냐,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를 한다, 우리의 맹방이다, 우리는 당신네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당신네들이 독립을 선언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겠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사태에 대해서 우린 책임 못 지겠다. 이게 서로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양쪽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꼼짝 않고 현상 유지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국가 이익에 제일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중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잘 나가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딱 골라 잡았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 두 나라가 싸울 때까지는 우리는 손해를 계속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나쁘게 대해줄 테니까. 그거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가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것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때로는 세련되게, 중층적으로 구사를 하면서 한반도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급기야는 통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독일이 통일이 되면은 힘이 커져가지고 주변국을 위협을 할 테니까 주변국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누구보다도 콜 총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유럽의 독일화가 아니라 독일을 유럽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충성스러운 EU의 멤버가 되겠고, 충성스러운 어떤 서방 진영의 멤버가 되겠다라는 일종의 충성서약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통일이 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로우 프로파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 안심을 시키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 통일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최근에도 뭐 몇 년 전에도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도 그런 생각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이 원자탄 만들면은 말이야, 그 통일되면 다 우리 건데, 그 남북이 협력해서 손잡아가지고 일본도 혼내주고 그 중국도 혼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소설 중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그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애국적이고 불타는 그 이 민족주의의 그 감정적 민족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뭐 속 시원하게 뭐 화끈하게 뭐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런 거는 소설로 그쳐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은 주변 국가들은 앞장서 가지고 모든 수를 동원을 해가지고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방해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도 사실은 탐탁지가 않은데 거기다 핵무장까지 해? 그나마 악몽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점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계산을 하면서 외교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아주 좀 자세하게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북한 사람들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 가장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련으로부터 에너지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다 끊기죠.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경제가 피폐가 돼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국과 남한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가 되지를 않고요.
한 3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그 경제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하고 미국하고 국력 차이하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국력 차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 28배, 30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기름이 없으니까 탱크도 돌릴 수가 없고 비행기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정부에 있었을 때 고저대 그 군 부대에 가가지고 지하 벙커에 가서 그 레이더 스크린을 봤는데 그 한반도 위로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레이더 스크린에 잡힙니다.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휴전선 아래쪽으로는 새까맣게 이 검은 점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북쪽은 보니까 5개, 6개 없어요. 비행기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또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소련 다 외교했는데 그쪽은 이 미국, 일본하고 아직도 이 외교가 안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중고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욱더 핵을 개발하는 데 매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핵 위기가 터졌었는데 94년도입니다만은 93년, 94년도였습니다만 그때는 클린턴 행정부가 잘 달래가지고 이 북한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해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 그 영변 시설을 동결을 시켜라 해가지고 전부 다 봉인을 하고 그 원자력 기구의 이 사찰 단원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 10월 달에 그 미국의 켈리 차관보가 평양에 가가지고 대들었습니다. 당신네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북쪽 사람들이 우리는 그 프로그램보다도 더한 것이라도 가질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2차 이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클린턴 행정부하고 부시 행정부하고는 이 철학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실리를 중요시 해가지고 이 북한과도 과감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 그중에서 특히 네오콘이라고 하는 그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선악의 기준에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선하고 악한 세력 또 그렇게 이 북한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건국 초에 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무력 사용하는 것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 지금 그 부시 행정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신보수주의 네오콘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다 보니까 협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육자회담을 시작을 해놓고서도 협상을 안 하려고 해요. 참 애먹었습니다, 그때. 2003년도 제가 이제 대통령 이 순방하실 때, 미국 순방하실 때 이제 따라갔었는데, 그때 콜린 파월 장관은 그 중동에 갔었고, 아미티지라고 부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 얘기를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가 이제 1차 육자회담이 열리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이 열리면은 6나라 대표들이 서로 마주치고 그럴 텐데, 마주치면은 이 얘기를 해라, 열심히. 그래서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듣고 풀어줄 거 풀어주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해서 딜을 하고 그 딜을 육자회담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 승인을 해주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는 나쁜 행동을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그쪽에 참석을 했었던, 배석을 했었던 미국 국무부의 관리가 내가 양자 접촉, 바일레터럴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는지 세봤더니 8번인가 하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 쪽에 배서했던 외교부 관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는 제대로 안 듣고 그 단어를 몇 번 쓰는 거 그것만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니 참 답답할 일이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쁜 세력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세력이지만은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나라라고라도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지 상대도 않겠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레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지만은요, 군축 협상할 때는 언제든지 군축 협상에 아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출을 해냈고 그게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쪽에서는 그걸 푸시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정부 내에서 네오콘 세력들이 퇴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국무부 장관인 라이스 장관은 실용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서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2005년도에 9.19 합의, 2007년도 올해 2.13 합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풀리는 방향으로 지금 완전히 선회가 된 것이죠.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나마 늦게라도 그렇게 도운 것은 잘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문제는 북한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관련 시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거를 완전히 해체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고 그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느냐 마느냐의 가장 고비입니다. 이 고비가 올해 내년 연말까지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여러분들께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듣게 되실 그런 주제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정말 이 협조를 해서 그걸 완전히 선언을 하고 폐쇄를 하게 되면은 한반도의 상황은 상당히 급진전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할 겁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세워지고 성조기가 휘날릴 겁니다. 워싱턴 DC에 북한의 국기가 휘날릴 겁니다. 일본 동경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IMF나 월드뱅크에서 북한에 들어갈 것이고 서양 자본들이 들어갈 겁니다. 또 남쪽의 자본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 이 휴전 상태가 끝나고 완전히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북한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완전히 유턴해서 옛날보다도 더 긴장 관계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그 구조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제 그 선순환의 과정을 밟아서 한반도 평화가 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체제가 저런 상태로 항구적으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체제는 이미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원조 경제 체제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지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몇 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의 도움도 좀 받고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올해 2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의 목표는 뭐냐면은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 큰 변화가 올 텐데 조만간 올 텐데 그걸 미리미리 대응하고 준비를 해놓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일이 탁 터지면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가지고 좌지우지, 그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이 세터민 문제, 이 탈북 주민들을 지원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로 돌아왔을 때 이런 전반적인 한반도의 상황, 국제정치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결론 삼아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은 한반도의 그 질곡의 시대,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끝내고 이제 화해와 화평의 시대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로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모색을 하고 통일을 달성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치가들이 또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통일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통일은 사람과 사람이 합쳐지는 문제고 서로 아울러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인 차원이 개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동포들은 나쁜 체제 때문에 완전히 이 심령이, 영혼이 상처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회복을 시켜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올 수가 있고 통일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심리학자가 경제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정치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해도 그 문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터민 사역을 하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세터민의 그 심리 상태나 이거를 접해본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상처를 받은 그런 그 영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때로는 그 애증 관계, 복잡한 그런 그 관계가, 심리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한반도가 이 갈등과 이 대립의 냉전 시대에서 조화와 화평의 탈냉전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다, 한국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 기독교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요즘에 보면 좌냐 우냐 해가지고 너무 많이 따지고 진보냐 보수냐 너무 많이 따지고 그럽니다. 근데 교계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북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탈북 주민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게,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게 치유를 해줬느냐, 그 관점에서 보아야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좌냐 우냐라고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한은, 만약에 한국 교회가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터민 문제는 지금 우리가 통일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습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10,000명 남짓의 세터민들의 삶을 끌어안지 못하고서 어떻게 통일을 희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역량이 길러지지 않고서 어떻게 통일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터민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입니다. 이 소련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문필가가 있는데 1983년에 유명한 그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는 그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6천만 명의 그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 6천만 명의 그 목숨을 앗아간 공산혁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서는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 한반도에서 아무리 통일을 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아마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변화가 말씀에 기반해가지고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장을 서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그 변화, 그 주인, 그 선도자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고통받은 그 한국의 역사도 그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다. 갈등의 대립의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진정한 화평과 평화의 그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